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의류회사를 운영 중인 50대 여성입니다. 애청하던 썰밤에 설마 제가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요. 글재주는 없지만 제 전 시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여자들이 을에 겪는 그런 고부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엽기적인 시집살이를 당했거든요. 시댁에 거의 감금되다시피 한 채로 짐승 취급을 받았다면 믿어지시나요?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면서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죠. 원래 저희 엄마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 부잣집 사모님처럼 곱게 지냈던 분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가장이 되면서 저를 부양하기 위해 온갖 고된 일을 도맡아 하셨네요. 고깃집 철판 닦기, 전단지 돌리기, 빌딩 청소, 요양보호사 등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불법적인 일 빼고는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엄마를 바로 곁에서 보고 자란 탓일까요? 저는 엄마에게 늘 일종의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루빨리 성인이 돼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효도하고 싶었죠. 다행히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닮아 머리 하나는 좋은 편이었거든요.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성적이 잘 나와서 목표로 하던 서울 명문대에 한 번에 진학했고요. 전국의 수재들이 다 모였다는 그 학교에서도 늘 수석을 놓치지 않았죠. 사실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선 코피가 터져라 공부에 매진해야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제 생활비 정도는 벌고 싶은 욕심도 있었는데요. 명문대생이 가장 단시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은 다름 아닌 과외였어요. 그래서 2학기 때부터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한때 선생님이 꿈이었던 만큼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나름의 보람이 있었어요. 다들 잘 따라와준 덕분에 성적도 하나같이 다 올랐고요. 과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부모들 입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요. 어디서 아름아름 소문이 났는지 2학년 때부턴 제가 굳이 학생을 모집하지 않아도 먼저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어요. 그중엔 강남 8학군이나 목동 쪽 학생들도 있었고요. 소위 재벌가라고 해야 할까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의 자제도 있었죠. 처음엔 재벌가 자제를 가르친다는 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돼 거절했어요. 게다가 그 학생은 저와 동갑내기로 대학 진학에 거듭 실패해 삼수를 준비 중이었거든요. 조건만 봐도 상대하기가 너무 까다로울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집 사모님은 끈질겼어요. 제 거절에도 꼭 좀 부탁하고 싶다면서 월 과외비의 3배를 더 주겠다고 하더군요. 돈 앞에는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덥석 하겠다고 했죠. 수업 첫날 그 집으로 찾아갔는데 어찌나 으리으리하던지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멋진 2층짜리 단독주택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용인들이 저를 맞이해줬고요. 간단한 몸 검사를 한 뒤에야 집 안으로 들어가 사모님을 만날 수 있었네요. 사모님은 제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기 아들이 그동안 갈아치운 과외 선생만 한 트럭이 넘는다고. 그냥 수업 시간에 얌전히 앉아만 있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기왕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 한 군데 정도 붙어주면 더 바랄 게 없다고도 했고요. 얼마나 다루기 힘들면 저렇게까지 말할까 싶어 수업 시작도 전에 엄청 긴장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막상 만난 그 집 아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질 못할 만큼 내성적이고 얌전한 학생이었어요. 훤칠한 키에 모난 곳 없이 잘생긴 얼굴이 여자들에게 인기 꽤나 있을 것 같더군요. 안녕하세요, 승민 씨. 전 오늘부터 승민 씨한테 수학 가르치게 된 김희진이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테스트만 해볼까요? 문제를 미리 뽑아왔는데 한번 풀어볼래요? 네, 알겠어요. 비록 수학 실력은 중학교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승민 씨는 열심히 저를 잘 따라와줬어요. 동갑내기가 선생이랍시고 자기를 가르친다는 게 기분 나쁠 법도 한데 그런 내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과외 선생을 한 트럭 넘게 갈아치웠다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 그 집 사모님에게 슬쩍 물어봤는데요. 사모님은 정말요? 정말 우리 아들이 얌전히 선생님 수업을 들었다고요? 하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도 하면서 나름 잘 따라와 주던데요. 아이고 세상에, 걔가 어쩐 일이람? 허구한 날 수업 빼먹고 선생님 때리고 하는 바람에 그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진짜요? 오늘 하는 걸로 봐선 절대 그런 분 같진 않던데. 내 아들인데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야말로 천둥벌거숭이 같았어요. 어쨌든 잘 됐네요. 앞으로도 우리 아들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내 보수는 섭섭치 않게 챙겨줄게요. 승민 씨가 왜 제 앞에서만큼은 얌전하고 성실한 학생 노릇을 했는지는 얼마 안가 밝혀졌어요. 과외한 지 한 서너 달쯤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집으로 방문해 수업을 하는데 그날따라 승민 씨가 영 집중도 못하고 제 눈치만 보더군요. 뭔 일이 있나 싶어 물어보니 우물쭈물하다 갑자기 책상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불쑥 내밀더라고요. 다름 아닌 새빨간 장미꽃다발이었어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다음 날이 스승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나보다 싶었죠. 내일이 스승의 날이라고 저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고마워요. 잘 받을게요. 그런데 제 감사 인사에 돌아온 승민 씨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이라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전 그쪽을 선생님이라고 여긴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꽃을 준비한 건 오늘이 로즈데이라서 좋아하는 이성한테 장미꽃 주면서 고백하는 날이잖아요. 갑작스러운 그 고백 아닌 고백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당황해서 두 눈만 크게 뜨고 있자 승민 씨가 제 가슴에 꽃다발을 억지로 안겼어요. 처음 봤을 때 너무 예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같이 수업하면서 점점 더 좋아하게 됐고요. 사실 지금까지 삶에 아무 의욕이 없었거든요. 부끄럽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 있어요. 근데 희진 씨 만나고부턴 인생이 장밋빛으로 보여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아니, 전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라고 해야 할지. 물론 지금은 제가 희진 씨한테 남자로 안 보인다는 거 알아요. 대학도 못 간 삼수생에 공부 가르치는 학생이니까. 그치만 올해 시험 잘 봐서 대학 합격하면 그때 꼭 정식으로 다시 고백할게요. 그러니까 그땐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알았죠? 열렬한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며 묻는데 차마 싫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은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모님께도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비밀로 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네요. 그 뒤로 저도 승민 씨를 자꾸만 의식하게 됐어요. 저와는 달리 마디가 길고 남자답게 커다란 손을 보며 설레기도 했고요. 넓은 어깨와 은근하게 풍겨오는 향수 냄새에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했죠. 이 또래 친구들과 달리 그동안 공부와 과외 알바를 병행하느라 연애 한 번 못 해본 저였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걸까요? 어느 날 승민 씨가 제게 그러더군요. 대학 입시가 끝나고 같이 남산으로 데이트를 가지 않겠냐고요. 그쯤에 이미 승민 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던 저는 시험을 잘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네요. 사실상 허락이나 다름없는 말이었죠. 그 말이 자극제가 된 걸까요?
그 뒤로 승민 씨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 전까지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한다고 아예 밤에 잠도 안 자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노력한 덕분인지 다행히 입시 성적은 기대보다 잘 나왔고요. 승민 씨는 목표로 했던 대학은 아쉽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엔 합격했죠. 사모님은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승민 씨 본인은 꽤나 만족하는 눈치였어요. 이제 저희 데이트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아이처럼 신나하면서 묻는 승민 씨가 왜 그리도 귀여워 보이던지. 남자가 귀여워 보이면 이미 게임 끝난 거라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쯤에 이미 승민 씨를 깊이 사랑하게 된 상태였죠. 그렇게 저희는 남산에서 첫 데이트를 했고요. 그 뒤로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돼 연인 사이가 됐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참 많이 아껴줬어요. 본인 집이 더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걸 알아서인지 데이트 비용도 혼자 부담했고요. 비단 기념일 뿐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값비싼 선물을 곧자라곤 했죠. 부담스러워서 이러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라며 막무가내였네요. 애정 표현에도 거침이 없는 편이라 연애에 있어선 좀 소극적인 면이 있는 저와 참 잘 맞았죠. 물론 완벽한 남자친구에게도 한 가지 단점은 있었어요. 때때로 모든 연락을 끊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리는 거였죠. 보통 사나흘, 길면 일주일 정도 했는데요. 아버지와 다퉜을 때나 시험 기간 같이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 심할 때 그렇게 잠수를 타곤 했죠. 남자친구가 워낙 감정적으로 섬세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나중엔 지치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은 남자친구에게 아무런 의지도 되지 않나 상처도 받았고 말이죠. 그 일로 몇 번 다투다 결국 이별까지 결심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심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 일로 저는 남자친구를 온전히 제 마음에 들이게 됐죠. 사귄 지 3년쯤 됐을 때였을까요? 하루는 엄마가 너무 무리하는 바람에 갑자기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요. 병원에서 연락 왔을 때 마침 남자친구가 함께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는 저를 병원까지 직접 데려다 줬고요. 입원 수속이며 병원비 정산 같은 것들도 본인이 대신 처리해 줬어요.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너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일까요? 그때를 기점으로 저는 남자친구를 마치 아버지처럼 많이 의지하게 됐어요. 하루빨리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네요. 제게 푹 빠져있던 남자친구도 진지하게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본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당시 저는 모 신문사에 입사해 한창 일에 재미를 붙이고 있었던지라 대답을 망설인 것도 사실이에요. 남자친구도 그렇고 예비 시어머니도 집에서 얌전히 살림을 꾸려나갈 현모양처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평범한 집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대단한 집에서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잘 해낼 자신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청혼을 거절하기엔 제가 남자친구를 이미 너무 사랑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고요. 본격적으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죠. 저희 엄마야 당연히 찬성이었어요. 원래 옛날엔 결혼도 격이 맞는 집안끼리 해야 하는 거라면서 남자친구 만나는 것 자체를 반대하셨는데요.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 대신 뒤처리를 도맡아 해준 남자친구를 보고 마음에 쏙 드셨나 봐요. 부잣집 아들이라는 게 걸리긴 하지만 남자친구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것 같으니 결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시더군요. 문제는 예비 시댁이었죠. 며느리 자리에 어지간한 조건의 여자로는 마음에 차지도 않을 텐데 편모 가정의 아들 과외 선생이었던 여자라니
엄청 반대하시겠구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죠. 드라마 속에 나온 것처럼 나한테 돈 봉투 주면서 헤어지라고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했네요. 그런데 이게 웬걸, 막상 예비 며느리로서 찾아뵌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어요. 특히 사모님, 아니 예비 시어머니는 못난 아들 대학 보내준 것도 모자라 결혼까지 해줘서 고마워요 하며 고개까지 숙이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만나는 아가씨가 선생님이라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내가 옛날부터 선생님이 참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참하고 현명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거든. 내심 결혼까지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내 바람이 이뤄지네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유, 감사하긴 뭘. 어쨌든 앞으로는 며느리 대 시어머니로서 잘해보자꾸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쫓겨날 각오까지 하고 있었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안심이 되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은근히 걱정하고 있던 혼수며 예물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냥 몸만 들어오거라. 요즘은 허례허식 없이 간소하게 준비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뭘. 그치만 그러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뭐가 죄송해. 있는 집에서 좀 더 부담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에 썩어나는 게 돈이야. 너 하나쯤은 아무것도 없이 와도 된단다. 그래, 우리 엄마 말 들어 자기야. 자기랑 장모님이 그동안 열심히 번 돈 받아봤자 서로 불편하기만 해. 시어머니는 물론 남자친구까지 나서서 그렇게 말하니 고마운 한편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후 혼자 남겨질 엄마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덜 쓰는 게 맞겠다 싶었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맨몸으로 시집을 갔네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인자하고 자애롭게만 보이던 시어머니에게 시커먼 속내가 숨겨져 있을 줄은 말이죠. 결혼할 때 시어머님은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바로 1년 동안 합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당시 남편이 시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던 때라 같이 사는 게 편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워낙 아끼셨던지라 바로 독립시키는 게 아무래도 좀 서운했던가 봐요. 그 마음을 10분 이해했기에 대번에 좋다고 했네요. 그래서 꿈같은 신혼여행을 끝내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향했죠. 그리고 저는 순식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하게 됐네요.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시작은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시부모님께 잘 다녀왔다 인사드리고 2층에 준비된 저희 부부방에 올라가 짐을 풀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남편 가방부터 정리하는데 웬 약봉지가 보이더라고요. 아프다는 말은 없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살펴보니 이게 웬걸 정신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이더군요. 놀란 저는 인터넷에 바로 약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알게 된 진실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남편이 먹는 약은 다름 아닌 조울증,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 환자들이 먹는 약이었어요. 때마침 방에 들어온 남편에게 따지고 드니 순순히 인정하더군요. 맞아, 나 조울증이야. 중학생 때부터 쭉 앓던 병이라 계속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치료받고 있었어. 몰랐는데 남편이 연애 시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걸핏하면 밤을 새려고 했던 것도, 기분이 쉽게 오락가락했던 것도 모두 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었어요. 가끔 잠수를 타던 것도 우울증을 앓는 시기라 너무 힘들었거나 아니면 병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더군요. 남편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는
지금까지 그걸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다는데 더 큰 충격을 받았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여 남편에게 소리쳤죠. 왜 지금까지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이런 건 결혼 전에 미리 말했어야지. 나도 말하려고 했어. 근데 그럼 당신이 날 떠날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차마 말 못했어. 미안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만큼 자기를 사랑해서 그랬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응? 남편은 간절한 눈빛으로 제게 애원했지만 전 혼란스러웠어요. 부부 사이에 믿음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게 신혼여행 돌아온 첫날부터 바로 깨져버리다니. 마치 한 몸처럼 잘 알고 있다 생각했던 남편이 그때만큼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미안해. 일단 나 엄마 집에 가 있을게.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고민하다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뱉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저희가 다투는 소리에 놀라 2층으로 올라오신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가? 친정집에 가 있겠다니. 어머님도 이의가 조울증이라는 거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동안 저 감쪽같이 속이셨던 거예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침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속이고 있었다니, 그 말은 좀 불쾌하구나. 그냥 굳이 말하지 않았던 것뿐이야. 사실 대수로운 일도 아니잖니. 정신병이라고 하니 거창하게 느껴지는 거지. 요즘 세상에 마음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명한 정신병원들은 한번 가려면 기본 2-3달은 기다려야 한다더라.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뻔뻔하게 그렇게 대꾸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더군요. 어쨌든 사전에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이건 의도적으로 감추신 거잖아요. 어차피 너도 내 아들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니? 좋다고 맨몸으로 시집 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어딜 따지고 들어?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천박하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한치도 밀리지 않고 따지고 들자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시선을 피하더군요. 본인도 나름 찔리는 게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머리만 더 아파져서 풀었던 짐을 다시 싸기 시작했네요. 어쨌든 저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캐리어를 챙겨 들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눈짓하더니만 둘이서 저를 강제로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놀라 몸부림쳤지만 두 사람은 막무가내였어요.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어머님. 당신도 지금 뭐 하는 거야? 말로 하자고, 말로. 나도 그러고 싶은데 세아가 지금 네가 너무 흥분해서 말이 통하는 상태가 아닌 것 같구나. 혼자서 좀 진정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시어머니는 차갑게 일갈한 뒤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2층 복도 맨 끝에 있는 방에 저를 억지로 밀어넣었죠. 벽 주변에 상자가 잔뜩 쌓여 있는 게 창고로 쓰는 방 같더군요. 나도 너한테 뭐 크게 바라는 거 아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손주 하나만 안겨주렴. 기왕이면 너 닮아서 똑똑하고 공부머리 좋은 놈으로. 알겠지? 문가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던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손주 타령을 했어요. 어안이 벙벙해져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묻자 시어머니가 쯧쯧 혀를 차더군요. 머리 좋은 애가 왜 한 번에 이해를 못하지? 지금부터 임신할 때까지 못 나간단 소리야. 알겠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제가 미처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쾅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밖에서 딸그락 자물쇠를 걸어 잠그는 소리가 나더군요. 재빨리 달려가 손잡이를 돌렸지만 이미 문은 굳게 잠겨 꼼짝도 하지 않았죠. 어머님,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임신할 때까지 못 나간다뇨? 이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여보 거기 있지? 정말 이대로 날 여기 가둘 거야? 대답 좀 해봐.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면서 악을 썼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침묵뿐이었죠. 핸드폰도 미처 챙기지 못한 탓에 외부의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불가능했어요. 전 그제야 깨달았네요. 모자 둘이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걸 말이죠. 이대로 살해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심에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등 뒤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흐르더군요. 그 뒤로 마치 감옥의 죄수 같은 생활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방 안에 감금된 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죠.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하루 3번 문 안으로 식사를 밀어 넣어줬고요. 씻는 것도 볼일을 보는 것도 방 안에 딸린 작은 화장실에서 전부 해결해야 했네요. 일하는 아주머니를 붙잡고 제발 풀어달라 사정도 해봤지만 한낱 고용인인 그분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죠. 그렇게 멍하니 낮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면 퇴근한 남편이 제가 갇힌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잠자리를 해야 했죠. 그런 남편에게 제발 풀어달라고 애원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돌아오는 건 안 된다는 말뿐이었죠. 그러게 왜 우리 엄마 성질을 건드렸어. 안 그래도 내 병 알게 되면 당신이 떠날까봐 노심초사하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가두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임신할 때까지 못 나간다니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우리 집이 워낙 손이 귀해서 그래. 게다가 하나뿐인 아들 상태가 이러니 손이 끊어질까봐 걱정되실 만도 하지. 어차피 결혼하고 바로 아이는 가지려고 했잖아.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남편의 마지막 말이 기어이 제 가슴에 불을 질렀어요. 이해하라고? 지금 사람 가둬놓고 임신하면 풀어주겠다는 등 가축 취급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 당장 나 풀어줘. 풀어달라고! 안 그럼 나도 더는 가만히 안 있어. 당신하고 이혼하는 건 물론이고 경찰에도 신고할 거야. 알겠어? 하지만 남편은 겁을 먹긴커녕 코웃음을 쳤어요. 참나, 당신 우리 집 몰라? 아버지가 경찰 고위 간부들하고 얼마나 막역한 사이인데. 신고는 무슨. 어차피 계란에 바위치기니까 포기하라고. 난 여전히 당신 사랑해. 당신도 그렇잖아. 아니야? 그냥 우리 엄마한테 도망 안 갈 거다. 평생 나랑 같이 살 거다. 딱 한마디만 해줘. 그럼 풀어줄 테니까. 남편하고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제 방 쪽으로 걸음조차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결국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조용히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제가 노린 탈출구는 다름 아닌 창문이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인지 반만 열리게 설계가 돼 있었지만 잘만 하면 여자 하나쯤은 빠져나갈 수 있겠더군요. 2층이라 높이가 꽤 되긴 했지만 여기서 죽으나 뛰어내리다 죽으나 매한가지 아니겠나 생각하니 용기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방을 나가자마자 저는 바로 침대 매트리스 시트를 벗겼어요. 그리고 이불과 한데 묶어 길게 늘어뜨렸죠. 그렇게 꼬박 밤을 새운 뒤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하는 찻소리가 들렸고요. 이윽고 일하는 아주머니가 문 안으로 아침밥을 밀어 넣어주고 가셨는데요. 이때다 싶어 바로 창문으로 달려가 밧줄처럼 묶어둔 침대 시트를 내던졌네요. 그리고 창문 틈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좁아서 가슴 부분이 턱하고 걸렸지만 이를 악물고 한참 낑낑대니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창문 틀에 매달려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찌나 아찔하던지요. 고작 2층 높이라고 만만하게 여겼는데 생각보다 더 높더라고요. 안 그래도 고소공포증이 있던지라 절로 두 다리가 덜덜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어째요. 이 상태로 있다간 누군가에게 들켜 꼼짝없이 붙잡힐 텐데.
그것만은 죽기보다 더 싫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창문 손틀에서 손을 뗐고요. 침대 시트를 꽉 붙잡고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손에 식은땀이나 자꾸 미끄러질 뻔해서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죠. 그렇게 홀로 얼마나 사투를 벌였을까요? 간신히 1층 창문에 도달했을 때였어요. 아까부터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린다 싶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내려가고 있던 곳에 시어머니 방이 있었나 봐요.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한창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어찌나 놀랐는지 오금이 다 저리더군요. 아이고, 며느리는 무슨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걘 그냥 일종의 씨바지 같은 거지 뭐. 안 들으려고 해도 거리가 가까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다 들렸어요. 문득 귀에 닿은 씨바지라는 단어에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죠. 아, 그래. 그 왜 옛날에 유서 깊은 양반네서도 정실 부인이 아들 못 낳으면 씨바지 드렸잖아. 우리 아들이랑 결혼 얘기 오가고 있는 그 땡땡 기업 큰딸 말이야. 아유, 다 좋은데 몸이 너무 약해서 애를 못 낳는다지 뭐야. 눈치 보아하니 공부도 그다지 잘 못한 것 같고. 다른 조건은 완벽한데 말이지. 아, 그래도 차라리 잘 됐다 싶어. 그 덕에 우리 아들 병 있는 것도 눈 감아준다니까. 아, 그리고 그 씨바지가 머리 하나는 똑똑하거든. 대학도 명문대고 걔 머리 물려받은 손주 하나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지 뭐. 그 집에서도 오케이 했어. 뭐 딸이 불임이라 평생 혼자 살 판인데 별 수 있겠어?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듣는데 등 뒤로 소름이 끼쳤어요. 애초에 시어머니는 절 정식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미래의 손주를 낳기 위한 씨바지로 여겼을 뿐이었죠. 재벌가 사모님식이나 돼서 어떻게 이렇게 상식 밖의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네요. 충격적인 진실에 잠시 넋을 놓았기 때문일까요? 일순 손에 힘이 빠지면서 하마터면 밧줄을 놓칠 뻔했어요. 가까스로 밧줄을 잡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도 잠시. 앞을 확인한 저는 전신을 감싸는 공포감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글쎄, 어느새 창문 앞으로 다가온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너 이년! 감히 어딜 도망가려고!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흥분해선 바로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나와 저를 붙잡으려는 속셈이었죠. 놀란 저는 허겁지겁 밧줄을 타고 아래로 내려왔고요. 두 발에 땅이 닿자마자 미친 듯이 앞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네요. 신발은커녕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지만 그런 걸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드넓은 정원을 지나 대문을 빠져나올 무렵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두 눈에 불을 켜고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 밖으로 나와 언덕길을 미친 듯이 내달렸네요. 요 며칠 감금된 채 생활한지라 당장이라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앞만 보며 뛰었죠.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때마침 대로변에 택시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그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 아저씨께 어디든 빨리 가달라고 말했네요. 아유, 아가씨, 무작정 그렇게 출발하라고 하면 뭘 어째요? 목적지를 말해야죠. 그러니까... 그 순간 떠오른 건 당연히 친정 엄마였어요. 제 하나뿐인 가족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친정집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비도 없어서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집에 들어가 엄마를 찾았는데요. 엄마는 일주일 넘게 연락두절이다 갑자기 맨발로 나타난 딸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택시비를 치르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캐물으셨죠. 평소에 저였다면 엄마가 걱정할 테니 어떻게든 거짓말로 둘러댔을 텐데요. 너무 큰 일을 겪고 약해져 있었기 때문일까요?
바로 울음부터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처럼 엉엉 울며 엄마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해버리고 말았네요. 남편에게 정신병이 있었다는 것부터 시어머니가 단순히 손주를 볼 목적으로 저를 씨바지처럼 들였다는 것까지 전부 말이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엄마는 큰 충격에 빠졌고요. 하나뿐인 딸이 겪게 된 끔찍한 일에 분노하셨어요. 아니 21세기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안 되겠다 희진아. 당장 일어나. 경찰들 대동해서 그 집에 쳐들어가자. 엄마는 잔뜩 흥분해서 저를 잡아 끌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계란에 바위치기라던 남편의 말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엄마를 억지로 자리에 앉히고는 차분하게 말했죠. 이대로는 안 돼. 그 집이 얼마나 무서운 집구석인데. 설사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 없을 거야. 증거도 없고. 그럼 어떡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참고 있자고?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야. 그 인간들 죄다 콩밥 먹어야 한다고. 일단 그쪽에서 꼼짝 못할 증거부터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엄마를 만나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일까요? 잔뜩 굳어있던 머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고민하던 저는 엄마 핸드폰으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녹음 버튼부터 눌렀죠. 남편은 꼼짝없이 방에 갇혀 있는 줄로만 알았던 제가 친정이라고 하니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조금 전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얘기를 꺼내며 마구 화를 냈죠. 어머님한테 다 들었어. 당신 결혼할 여자는 따로 있고 난 그냥 씨바지 용도로 드린 거라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딱 잡아떼면 어쩌나 했는데 남편은 역시나 머리가 나빴어요. 자기 아니만 생각하면서 변명하기 바쁘더군요. 난 반대했어. 나한텐 당신뿐이었으니까. 근데 어떡해. 엄마가 안 그러면 당신이랑 헤어지라는데. 우리가 함께 하려면 그 수밖에 없었어. 그럼 뭐야? 진짜 자식은 나한테서 보고 결혼은 땡땡 기업 큰딸인지 뭔지 그 여자랑 하려고 했단 말이야? 어쩐지 혼인신고도 미루자고 하고 결혼식에 온 손님들도 너무 적고 이상하다 했어. 미안해. 근데 엄마가 두 집 살림이 뭐 어떠냐고. 뭐 사업하는 남자들은 다 이렇게 산다고 했단 말이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나한테 정신병 있다고 속인 건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쳐. 두 집 살림도 그래 뭐 바람피는 남자들 많으니까. 근데 어떻게 방에 감금시켜놓고 임신할 때까진 못 나간다는 망발을 할 수가 있어? 그거 엄연한 범죄야 알아? 난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난 아무 잘못도 없다고. 남편은 끝까지 변명 일색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남자랑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더군요. 어쨌든 남편이 모든 죄를 인정하는 걸 다 녹음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잠깐 한숨 돌리고 있자니 또다시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번호 뒷자리가 익숙한 걸 보니 시어머니가 분명했어요. 당시 전 핸드폰마저 빼앗긴 상태였으니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할 방도가 없었겠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저희 친정엄마한테 연락할 생각을 했는지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게 되더군요. 저는 엄마 핸드폰을 받아들어 녹음 버튼을 누른 뒤 전화를 받았어요.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더군요. 여보세요? 새아가니? 어떻게 아직도 저를 새아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뻔뻔하게? 씨바지니 뭐니 하는 거 다 들었거든요? 아니 그건 친구랑 통화하면서 한 소리지. 설마 내가 너를 정말 씨바지로 들였겠니? 이미 그이랑 통화 다 했어요. 아주 깔끔하게 인정하던데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래서 뭘 어쩔 거냐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 뭐 다 알게 된 거 더는 감출 필요 없겠구나. 애초에 너 같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애가 우리 아들 배필로 가당키나 하니?
시바지로 들여주는 것도 감사하게 여겨야지. 잔말 말고 집으로 돌아와서 얌전히 애나 하나 낳아. 그럼 우리 집안 후계자로 아주 귀하게 키워줄 테니까. 너 같은 가난한 편모 집안 딸로서는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호화롭게 말이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왜? 너한텐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봐? 걱정 마라. 아들만 낳아주면 너한테도 한몫 단단히 챙겨줄 테니. 지금 이 말 제가 다 녹음하고 있는 건 아시죠? 아까 남편하고 했던 통화도 다 녹음했어요. 그래서 뭐 경찰서에 들고 가서 신고라도 하게? 우리 집 변호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내가 말 안 했던가?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눈도 깜짝 안 했어요. 하지만 이미 준비해둔 플랜 B가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뻔뻔스럽게 입을 열었죠. 누가 경찰에 신고한대요? 전 이거 가지고 전에 일하던 회사로 갖고 갈 건데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자로 일하고 있던 건 아시죠? 일을 엄청 잘해서 회장님이 저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것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안 그래도 제가 회사 다닐 적에 사회 고발성 기자 하나로 언론상을 수상한 적이 있거든요. 이 시어머니도 그걸 잘 알고 계셨고 말이죠. 너 그러기만 해? 아주 가만 안 둘 거니까? 가만 안 두시면 어쩔 건데요. 전 그쪽이랑 달리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더 막 나갈 수 있거든요. 어디 한번 세상이 뒤집어질 충격적인 스캔들 만들어 보자고요. 재벌가 사모님, 명문대 출신 여자를 현대판 시바지로 들여. 기사 제목도 벌써 나왔네요. 아가, 너 정말 이럴 거니? 우리 일단 만나서 차분하게 대화 좀 하자, 응? 제가 미쳤어요? 그쪽 말 듣고 나갔다가 이번엔 감금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일지도 모르는데. 이 전화 끊자마자 바로 같이 일했던 기자 선배들한테 쫙 연락 돌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응?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그것만 하지 말거라.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겠니? 승민이 그 녀석 어릴 때부터 그놈의 조울증 때문에 허구한 날 죽네 사내 난리를 치고 너무 심할 땐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서 치료까지 받았어. 그런 놈이 어떻게 회사를 이끌 수 있겠니? 그렇다고 그걸 남의 손에 줄 수도 없고 나도 늙어서 더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방법이라고는 똑똑한 손주를 낳아서 물려주는 것밖에 없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끔찍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아세요? 내가 잘못했다 아가. 제발 한 번만 봐주렴, 응?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 끝장이야. 글쎄요. 그건 당신이랑 아니 한때 내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에 달린 것 같네요. 전 그대로 무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돌아가면서 전화가 왔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죠. 그렇게 사나흘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이 일을 언론에 알릴까봐 어지간히도 똥줄이 탔던가 봐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 급기야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 문 앞에서 저를 애타게 찾더군요. 이웃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는데요. 웬걸, 절 보자마자 모자가 나란히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아가, 내가 이렇게 무릎같이 꿇고 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용서만 해준다면 다시는 우리 모자 네 앞에 나타나지 않으마.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위자료조로 돈도 달라는 만큼 줄 거고. 이 정도면 너도 나쁘지 않은 조건 아니니? 그러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지 엄마를 막아서고 나섰어요. 엄마, 난 희진이랑 못 헤어진다니까? 난 아직도 희진이 사랑한단 말이야. 뜬금없이 사랑을 고백한 남편은 대뜸 제게 무릎걸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애원하다시피 입을 열었죠. 자기야, 난 진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제발 나랑 우리 엄마 좀 용서해 주라, 응?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고 정이 있는데.
나 자기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잖아. 제발. 남편의 그 헛소리를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싶더라고요. 이 더러운 손 치워. 그리고 뭐? 남편? 이 사다를 버려놓고 아직도 그런 헛소리가 나와? 세상에 지 엄마가 마누라를 씨바지로 들이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남편이 어딨는데? 난 이미 당신한테 손톱만큼의 애정도 사라진 지 오래야. 혼인신고를 안 해서 이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만 영영 이별, 완전히 끝이라고. 여보, 무섭게 왜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아 그렇구나 하고 무조건 용서해줘야 돼? 기가 막혀 진짜. 네 엄마랑 같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전 남편을 시어머니 쪽으로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고요. 그걸 간신히 피한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제게 다가왔죠. 아가, 그럼 언론에 나랑 한 통화 파일 배포는 안 할 거지? 그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둘이 저한테 어떻게 하냐에 달렸다고요. 이렇게 찾아서 귀찮게 굴면 저도 마음이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둘 다 일단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부터 다시 하시고요. 그대로 꺼져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모욕감을 느꼈는지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칼자루는 제가 쥐고 있는데 말이죠. 잠시 망설이던 시어머니는 이내 저를 향해 넙죽 엎드리면서 한 번 더 잘못을 빌었고요. 눈치를 보던 남편 역시 시어머니를 따라 똑같이 제게 사과하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민하다 시어머니가 제시한 거액의 돈도 받아 들었네요. 착한 척, 속물 아닌 척해서 뭐예요. 제가 상처받고 배신당한 만큼 금융치료라도 받아야죠. 그 뒤로 모자는 제 앞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보이면 바로 언론사로 녹음 파일 들고 찾아가겠다고 했거든요. 엄마는 돈을 받고 합의한 걸 알고는 잘했다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복수를 못한 걸 못내 아쉬워하셨어요. 자기가 돈 없고 힘이 없어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거라며 가슴 아파하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긴 한가 보더라고요. 글쎄 돈이라면 아쉬울 게 없던 그 대단한 집안이 몇 년 뒤 IMF가 터지면서 쫄딱 망해버렸지 뭐예요. 그때 하필이면 회사 몸집 불리기를 하려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던 때라 어떻게 손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도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충격에 시아버지는 뇌졸중이 와서 돌아가셨고요. 남편은 결혼은커녕 아직도 정신병원을 들락날락하며 살고 있다 하더군요. 회사가 도산하면서 집에 억대 빚이 생기는 바람에 아예 삶의 의지를 잃었다 하더라고요. 그나마 시어머니가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고 있다는데 한때 그래도 제가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인 만큼 마냥 통쾌하지만은 않고요.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미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전 남편과의 일이 트라우마가 돼 평생 다른 남자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약이라고 지금은 좋은 남자를 만나 새 가정을 꾸렸어요. 전 남편과 달리 몸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고요. 무엇보다 성실하고 속이 참 깊은 사람이에요. 제 모든 과거를 알고도 실망하긴커녕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면서 저를 감싸준 사람이죠. 덕분에 아이 둘 낳은 지금도 신혼처럼 깨볶으며 잘 살고 있답니다. 저희 엄마도 아직 정정하신데요. 손주들을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거의 저희 집에 같이 살다시피 하고 있어요. 또 아무래도 제가 따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 대신 집안 살림을 살펴주시기도 하고요.
남편도 저도 일이 바빠서 올 여름엔 이렇다 할 휴가도 한번 못 갔는데요. 추석 연휴엔 고생한 엄마를 모시고 가까운 휴양지라도 다녀올까 합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과거에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